한국 아니었으면 러시아는 진작 망했다. 지난 겨울 러시아에서 화제가 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 중 군인들까지 한국 식품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최근 잘 먹지도 않는 제품이라는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겨울 우리 마을에 생긴 놀라운 일 때문에 꼭 한국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베리아 외곽 작은 마을 세로프의 약사입니다. 이름은 알렉산더 슈미트. 주민들은 저를 그냥 알렉스라고 부르죠. 독일계 러시아 이민 2세로 할아버지가 이 마을에 처음 정착했어요. 인구 800명의 이 작은 마을에서 유일한 약국을 지키는 일이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약사가 된 건 어머니의 영향이 컸죠. 어머니는 모스크바에서 온 간호사였는데 마을 사람들 건강을 책임지며 살았어요. 세로프는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곳이에요. 가장 가까운 대도시까지 차로 6시간. 그것도 도로 사정이 좋을 때 얘기죠. 겨울이 오면 이곳은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어요. 9월 말 기상 예보도 없이 갑자기 겨울이 찾아왔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창문 밖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전날 밤만 해도 가을바람이 불었는데 말이죠. 마을 장로 미하일이 약국 문을 열며 이번 겨울이 심상치 않다고 했어요. 창밖으로는 이미 눈송이가 춤을 추듯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년보다 2달이나 빨랐죠. 미하일은 수십 년간 이 마을의 기상을 기록해왔는데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어요. 마을 입구로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는 눈더미에 파묻혔고 전화선은 끊겼습니다. 인터넷은 원래부터 없던 곳이었어요. 며칠 동안 전력도 들쑥날쑥했죠. 때로는 이틀씩 전기가 끊긴 적도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긴 밤은 정말 무서웠어요.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고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만이 울려 퍼졌죠. 마을 의사 올가가 약이 얼마나 남았는지 물었어요. 약국 창고를 둘러보며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해열제는 반 상자. 항생제는 한 줄밖에 없었죠. 보통 겨울 물자는 10월 말에 들어오는데 이미 모든 공급이 끊긴 상황이었어요. 올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죠. 우리 앞에 닥친 위험이 얼마나 큰지. 영하 40도의 칼바람은 마을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주민들은 집에 갇혔고 밖에 나가는 건 목숨을 걸어야 했죠.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면 순식간에 방 안의 온도가 떨어졌어요. 물통 위에는 얇은 얼음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한 지 오래였고 노인들은 난로 앞에서 떨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의지하는 건 오직 한 가지, 보드카였어요.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영하 40도의 추위에서 내부를 데우는 유일한 방법이라 여겼죠. 주민들은 러시아인의 혈관에는 보드카가 흐른다며 농담을 했지만 약사인 저는 그 몸이 어떻게 상해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간이 망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엔 질병에 더 취약해지는 악순환이었어요. 약국 문을 열 때마다 얼어붙은 손잡이가 제 장갑을 통과해 손을 베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보드카 냄새가 나는 주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감기약, 두통약, 위장약을 찾는 사람들이었죠. 모두 보드카의 부작용이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명이 약을 찾았고 재고는 빠르게 줄어갔습니다. 노인 아나톨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약이 얼마나 더 버틸지 물었어요. 저는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실제로는 불과 3주면 모든 약이 바닥날 거라는 계산이 나왔지만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앗아갈 순 없었으니까요. 밤마다 저는 재고 목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언제 구조대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 어떻게 약을 아껴 써야 할지 머리를 싸매야 했죠.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하얀 눈밭만이 보였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지만 눈은 그칠 줄 몰랐어요. 약국 유리창에 성에가 껴서 밖을 보기도 힘들었죠. 매일 아침 약국 문을 열기 전에 얼어붙은 현관을 삽으로 치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을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주민들이 약을 사러 올 수 있게 해야 했으니까요. 약국에 들어서는 사람들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예전에는 밝게 인사하던 얼굴들이 이제는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보드카를 의지하며 추위를 견디려 했죠. 제 눈에는 그들의 몸이 서서히 망가져가는 게 보였어요. 노란 안색과 떨리는 손 그리고 충혈된 눈. 이건 단순한 술 취함이 아니라 몸이 무너져가는 신호였습니다. 어제는 마을 어부 그레고리가 심한 복통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진 것 같았죠. 배를 눌러보니 통증을 호소했어요. 필요한 약은 이미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레고리에게 보드카를 끊으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그럴 수 없다고 했죠. 추위를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요. 그리고 노인말이 나는 손이 얼어서 왔어요. 집에서 난로를 피우다 장갑이 타버렸다고 했죠. 동상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항생제가 필요했지만 마지막 한 상자를 아나톨리의 폐렴 치료에 써버린 후였어요. 할 수 있는 건 소독과 붕대 감기뿐이었죠. 마리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죠. 약이 없다는 걸.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비상회의가 열렸어요. 미하일 장로가 소집한 자리였죠. 약품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추위에 떨면서도 모두 참석했어요. 그만큼 절박했죠. 올가 의사는 예상보다 빨리 약품이 소진되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항생제가 거의 바닥났다고 했죠. 저는 약국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진통제, 해열제, 항생제 모두 위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이 속도라면 다음 주에는 완전히 바닥날 거라고요. 미하일은 구조 요청 신호를 보냈지만 응답이 없다고 했어요. 무전기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폭설 때문에 신호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했죠. 마을 사람들 얼굴에는 공포가 스쳤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때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베틀라나 할머니였어요. 예전에 간호사였던 그녀는 약초로 차를 만들면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겨울이라 약초를 구할 수 없었어요. 뜨거운 차라도 마시는 게 좋다는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드카보다는 차가 낫다는데 동의했죠.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 아래서 눈이 삐걱거렸어요. 달빛에 반사된 눈밭은 마치 다른 행성 같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난로에 불을 지폈죠. 장작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 추위 속에서 보드카 말고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국 문을 열자마자 어린 소년 피터가 뛰어 들어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할머니가 아프다고 했죠. 바로 따라 나섰습니다. 피터의 할머니는 높은 열로 시트가 다 젖어 있었어요. 폐렴 증상이 확실했습니다. 해열제를 놓고 항생제도 필요했지만 남은 건 해열제 몇 알뿐이었죠. 하지만 점입 가경으로 그날 오후엔 더 많은 사람들이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보드카로 몸을 데우다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하나둘 병에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약은 점점 줄어드는데 아픈 사람들은 늘어갔죠. 약사로서 이렇게 무력한 적은 없었어요. 그날 밤에 약국 재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해열제 15알과 항생제 5알 그리고 진통제 20알 이게 전부였어요. 800명의 마을 사람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했죠. 약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하다 밤을 샜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렸고 도움의 손길은 오지 않았어요. 이대로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걸까? 그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국 문을 열기도 전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아픈 가족을 위한 약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나눠줄 약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약이 다 떨어졌다고요. 사람들 얼굴에 절망이 스쳐갔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약국 문을 닫고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예전에 보관해둔 약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서였죠. 약국 뒤편에는 오래된 창고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사용하던 공간이라 오래된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죠. 대부분 빈 병이나 낡은 의료 도구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구석에 놓인 커다란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잠깐 살펴보니 10년도 더 된 물건 같았어요. 상자는 무거웠고 열기도 쉽지 않았죠. 겨우 열어보니 안에는 몇 개의 작은 상자들이 더 들어있었습니다. 상자 옆면에는 이상한 글자가 쓰여 있었어요. 한글이었죠. 할아버지가 20년 전에 국제 의료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때 한국에서 온 의료품이나 구호물자들이 있었다고 했죠. 상자를 자세히 살펴보니 영어로 뭔가 쓰여 있는 상자가 보였어요. 이게 뭔지 궁금했죠.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하얀 가루가 담긴 큰 봉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다행히 유통기한을 확인해보니 아직 1년이나 남아있었어요. 정말 놀라웠죠. 10년 넘게 창고에 있었는데도
유통기한이 남아있다니. 바로 뒷면에 있는 설명서를 읽어봤어요. 영어 설명도 함께 있었죠. 그건 프리마였어요. 커피나 차에 타서 마시는 제품이라는 설명이 쓰여 있었죠. 몸에 열량을 공급하고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하지만 우리 마을에는 커피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몇 주 전에 이미 다 떨어졌죠. 그나마 집집마다 차가 좀 남아있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봉지를 열어 냄새를 맡아봤어요. 달콤한 우유 향이 났습니다. 조금 집어 맛보니 단맛이 강했죠. 그때 머릿속에 생각이 번쩍했어요. 이건 커피가 없어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홍차에 타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열량도 꽤 높아서 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죠. 저는 혹시나 또 다른 건 없나 싶어 창고를 더 뒤져보니 같은 상자가 몇 개 더 나왔어요. 총 15개의 대형 프리마 봉지를 찾았습니다. 양으로 보면 마을 사람들이 몇 주는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우연한 발견에 가슴이 뛰었죠. 약은 아니지만 이 프리마가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하일 장로에게 바로 연락했어요. 마을 회관에서 사람들을 모아달라고 부탁했죠. 프리마 상자들을 썰매에 실어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홍차는 아직 마을에 충분히 있었죠. 큰 주전자에 홍차를 끓이고 프리마를 넣으면 따뜻한 음료가 될 거예요. 보드카보다는 훨씬 건강한 방법일 테고요. 마을 회관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추위에 떨며 무슨 소식인지 기다리고 있었죠. 사람들 눈에는 기대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약을 구했냐는 질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약은 아니라고 솔직히 말했어요. 하지만 추위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죠. 스베틀라나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큰 주전자에 홍차를 끓였어요. 물이 끓자 프리마를 한 봉지 풀어 넣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물에 녹으며 크림색으로 변했죠. 달콤한 우유향이 회관 안을 가득 채웠어요.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로 맛을 본 건 미하일 장로였어요. 한 모금 마시더니 그의 눈이 커졌죠. 따뜻하고 달콤하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몸에 열기가 돌기 시작했다고요. 다른 사람들도 한 잔씩 받아 마셨습니다. 아이들은 달콤한 맛에 환호했고 노인들은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며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날 저녁 마을 회관은 오랜만에 활기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프리마 홍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보드카를 마실 때와는 다른 분위기였죠. 더 건강하고 더 희망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창고에서 발견한 모든 프리마 봉지를 세어봤습니다. 잘 분배하면 한 달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이 그치고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본 맑은 하늘이었어요. 어쩌면 이것도 좋은 징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약은 아니지만 프리마가 우리 마을에 작은 희망을 가져다 준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하얀 가루로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빠르게 퍼진 모양이었죠. 어제 프리마 차를 마신 사람들이 그 효과를 이웃들에게 전한 거예요. 어떤 이는 밤새 몸이 따뜻했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얼굴에 작은 희망이 피어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큰 주전자 3개에 홍차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끓자 프리마를 넣었어요. 이번엔 더 많은 양을 넣어봤죠. 가루가 물에 녹으면서 진한 크림색으로 변했어요. 향기가 회관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컵을 들고 줄을 섰어요. 어제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바실리가 첫 잔을 받아 마셨어요. 한 모금 마시자마자 그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한 이 음료가 그의 차가운 몸을 데우는 걸 느낄 수 있었나 봐요. 바실리는 이틀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나아진 것 같다고 했죠.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한 잔씩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은 달콤한 맛에 환호했어요. 평소엔 추위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던 아이들이 오랜만에 활기를 찾았죠. 한 어머니는 어젯밤 아이가 열이 있었는데 프리마 차를 마신 후 열이 내렸다고 말했어요. 의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따뜻한 음료와 프리마의 영양분이 도움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사였던 올가는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단순한 음료가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른다며 너무 오래전에 만든 거라 오히려 배탈이나 다른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더니
깜짝 놀랐죠. 올가는 바로 프리마 성분표를 확인해봤어요. 그러더니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어 영양분 공급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해줬죠. 무엇보다 따뜻한 음료가 체온 유지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장로님과 저는 마을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도 프리마 차를 만들 수 있도록 조금씩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픈 가족이 있는 집에 우선적으로 나눠줬죠. 프리마를 나눠주며 사용법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넣으면 단백질이 변성될 수 있으니 물이 끓었다면 조금 식힌 후에 넣으라고 했어요. 또 설탕을 넣지 않아도 충분히 달콤하다고 알려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보드카를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 프리마 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점에서도 이제는 보드카보다 프리마 차를 더 많이 팔았어요. 주점 주인 니콜라이는 처음엔 못마땅해 했지만 사람들이 모여들자 금세 마음을 바꿨죠. 이제는 그도 큰 솥에 프리마 차를 끓여 팔고 있었어요. 마을의 건강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폐렴으로 고생하던 노인들이 회복 기미를 보였고 감기 환자도 줄어들었어요. 올가 의사는 보드카 대신 영양분이 있는 프리마 차를 마시면서 면역력이 올라간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약이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최선의 대안이었어요. 어쨌든 알코올보다는 훨씬 몸에 좋았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회관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했지만 곧 자원봉사자들이 나타났어요. 미하일 장로의 손녀 나타샤와 학교 선생님 이리나, 심지어 평소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던 숲지기 표도르까지 도와주기 시작했죠. 우리는 함께 홍차를 끓이고 프리마를 나눠주며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프리마의 효과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절망적이던 사람들의 눈빛에 희망이 깃들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다시 미소 짓고 서로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이웃들이 프리마 차를 들고 문병을 갔어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공동체 정신이 되살아난 거죠. 마을 아이들은 프리마에 대한 동화를 만들어냈어요. 하얀 가루 요정이 추운 겨울밤 몰래 와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준다는 이야기였죠. 아이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야기였지만 어쩌면 진실에 가까운지도 몰라요. 이 작은 한국 제품이 우리 마을을 구하고 있었으니까요. 2주가 지나자 프리마 재고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아직 한 달은 더 버틸 수 있는 양이었지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는 여전히 오지 않았고 눈은 계속 내렸으니까요. 프리마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순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이라도 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프리마를 발견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창고에서 찾은 하얀 가루는 마을 전체에 작은 기적을 가져다 주었죠. 사람들은 더 이상 보드카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고 건강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도 잠시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어요. 프리마 재고가 위험 수준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프리마 재고를 확인하는 일이 가장 무거운 순간이 되었어요. 상자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죠. 처음 찾았을 때는 넉넉해 보였던 양이 이제는 고작 2봉지만 남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았어요. 미하일 장로와 올가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프리마를 더 아껴 써야 했죠. 마을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릴 수밖에 없었어요. 회관에 모인 사람들에게 프리마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공포와 불안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위기 상황에 익숙해진 걸까요? 사람들은 서로 도울 방법을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과 아픈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프리마를 공급하기로 했어요. 건강한 성인들은 이틀에 한 번씩만 마시기로 했고요. 하지만 그날 밤 폭설이 시작됐어요. 창문을 뒤흔드는 바람 소리가 무섭게 들렸습니다. 이런 날씨라면 구조대가 오는 건 더욱 불가능해 보였죠. 잠을 설치며 마지막 남은 프리마를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때 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페트로프 부부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10살 딸 리아가 고열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갔고 계속 떨고 있다고 했어요. 해열제가 필요했지만 이미 약국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의사인 올가와 함께 페트로프 집으로 달려갔어요. 리아는 침대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땀으로 이불이 다 젖어 있었어요. 올가가 진찰해보니
폐렴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항생제가 필요했지만 그런 건 구할 수가 없었어요. 올가는 체온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수분을 계속 보충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문제는 리아가 물을 거부한다는 거였죠. 열이 너무 높아 의식이 흐릿했고 목구멍이 아파서 삼키기 힘들어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프리마를 타서 마시게 하면 어떨까? 약국으로 돌아가 마지막 남은 프리마 봉지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건 마을 전체를 위해 아껴둔 거였지만 지금 리아의 상황이 너무 위급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프리마를 충분히 녹여 달콤한 밀크티를 만들었어요. 리아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대자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맛 때문인지 거부감 없이 마셨어요. 그렇게 저는 밤새 리아 곁을 지켰습니다. 2시간마다 프리마차를 조금씩 마시게 했어요. 수분 보충과 함께 약간의 영양분이라도 공급하기 위해서였죠. 새벽 무렵 리아의 열이 조금 내리기 시작했어요. 38도까지 떨어졌죠. 숨소리도 조금 편안해졌고요. 올가는 프리마차가 탈수를 막고 체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아침이 되자 리아는 잠시 눈을 떴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의식은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위기를 넘긴 것 같았죠. 하지만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프리마가 이제 한 봉지도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프리마를 리아에게 다 써버린 거죠. 마을 회관으로 돌아와 상황을 설명했어요. 사람들은 실망했지만 이해했습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시 보드카에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었죠. 미하일 장로가 구조 요청 신호를 다시 보내자고 제안했어요. 날씨가 조금 나아져서 전파가 닿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에 있는 발전기 연료를 모아 무전기를 작동시켰어요. 미하일은 SOS 신호와 함께 우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약이 없고 식량도 부족하고 이제 프리마마저 떨어졌다고요. 신호가 닿을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했어요. 그렇게 마지막 희망으로 무전기를 작동시켜두고 그날 저녁 리아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러 갔습니다. 다행히 열은 더 내렸어요. 37.5도까지 떨어졌죠. 하지만 여전히 약하고 기침도 심했어요. 프리마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할지 고민했습니다. 페트로프 부부는 남은 식량을 꺼내 보여줬어요. 감자 몇 개와 말린 고기 조금. 그게 전부였죠. 감자로 수프를 만들어 리아에게 먹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먹어야 체력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다행히 리아는 몇 숟가락 먹을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렸지만 바람은 조금 잦아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리아의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열도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마가 없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차가운 물수건으로 계속 몸을 닦아주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것밖에요. 올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리아를 지켜봤습니다. 감염이 심해지고 있다고 했어요. 항생제가 없으면 위험하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창밖에서 갑자기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폭풍이 더 심해진 걸까 싶어 걱정스러웠습니다. 소리는 점점 커졌지만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엔진 소리였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죠. 분명 헬리콥터 소리였습니다. 헬리콥터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페트로프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헬리콥터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한 달 넘게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겁니다. 헬리콥터는 마을 중앙 광장에 착륙했어요. 눈이 사방으로 휘날렸죠. 프로펠러 소리가 멈추자 구조대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빨간 재킷을 입은 응급의료팀이었어요. 미하일 장로가 앞장서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마을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죠. 의약품 부족과 식량 부족 그리고 특히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것까지. 의료팀 책임자는 우선 중증 환자부터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리아의 상태를 설명하자 즉시 페트로프 집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리아를 신속하게 진찰했어요.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고 폐 소리를 들었죠. 중증 폐렴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의사는 즉시 항생제 주사를 놓고 수액을 연결했습니다. 리아의 부모님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구조대는 헬리콥터에서 물자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의약품 상자, 식량,
담요 등 다양한 구호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물자를 나르는 것을 도왔어요. 제 약국으로도 여러 상자의 약품이 도착했죠. 해열제, 항생제, 진통제까지 절실히 필요했던 모든 약들이었어요. 그리고 의약품 상자 사이에 특별한 박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상자 옆면에 한글이 쓰여 있었어요. 놀랍게도 프리마 상자였습니다. 그것도 예전에 발견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죠. 의료팀 책임자에게 이게 어떻게 온 것인지 물었어요. 의료팀 책임자는 미하일의 구조 요청이 한국 구호단체에도 전달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우리가 보낸 메시지에 프리마가 언급되어 있었고 그들은 우리가 프리마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구호품 목록에 대량의 프리마를 포함시켰다고 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우리의 SOS가 한국 구호단체에까지 닿다니 놀라웠습니다. 도착한 구조대는 모든 마을 주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은 집집마다 방문하며 환자들을 진찰했습니다. 심각한 환자 몇 명은 헬리콥터로 대도시 병원까지 이송하기로 했어요. 리아도 그중 한 명이었죠. 폐렴 치료를 위해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했거든요. 리아를 헬리콥터에 태우기 전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이제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었죠. 리아는 약하게 미소 지으며 고맙다고 속삭였어요. 프리마차가 정말 맛있었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프리마가 아니었다면 리아는 이 순간까지 버티지 못했을지도 모르니까요. 구호품을 정리하면서 한국 구호단체에서 온 편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영어로 쓰여 있었죠. 편지에는 시베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한국 제품인 프리마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프리마와 함께 다른 필요한 물품들도 보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 달 만에 최대 규모의 모임이었죠. 따뜻한 프리마 차를 나눠 마시며 구조대가 가져온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도로가 뚫릴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때까지 구조대 일부가 마을에 남아 도울 거라고 했죠. 식량과 약품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날 밤 약국에 앉아 모든 상황을 되돌아봤어요. 프리마를 발견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작은 하얀 가루가 우리 마을에 가져다준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보드카에 의존하던 사람들이 건강한 음료로 바꾸었고 서로를 돕는 공동체 정신도 되살아났어요. 무엇보다 리아 같은 아이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약국 선반에는 다시 약들이 가득 채워졌고 창고에는 프리마 상자가 쌓여 있었으니까요. 이번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좋은 소식이 또 들려왔어요. 도시 병원으로 이송된 리아의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항생제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이대로라면 일주일 안에 마을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정말 다행이었어요. 모두가 리아를 걱정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구조대원들에게 프리마가 어떻게 우리를 구했는지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커피 크리머에 불과했던 것이 어떻게 생명줄이 되었는지, 보드카보다 더 효과적으로 추위를 이겨냈는지 설명했죠. 구조대원들은 놀라워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발휘된 우리 마을의 창의력과 회복력에 감탄했습니다. 미하일 장로는 이번 위기를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자고 제안했어요. 보드카에 의존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더 건강한 대안을 찾은 것처럼 앞으로도 어려움 속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했죠. 모두가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번 겨울은 우리 마을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드디어 제설 작업팀이 도착했어요. 큰 장비들이 마을로 들어오는 도로의 눈을 치우기 시작했죠. 조금씩이지만 바깥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곧 식량과 물자가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재미있는 변화가 생겼어요. 도로가 뚫리면 제일 먼저 무얼 할 거냐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프리마를 사러 갈 것이라고 대답했죠. 이제 프리마는 단순한 비상식량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선물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된 거예요. 눈이 내리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마을 주변의 눈이 조금씩 녹으면서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마을로 들어오는 도로도 완전히 뚫렸고 정기적으로 물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세로프 마을은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리아는 도시 병원에서 완쾌되어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그녀를 맞이했어요. 예전에 창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건강한 미소를 되찾은 리아를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리아는 제게 달려와 꼭 안아주었어요. 프리마 차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했죠. 그 작은 온기가 가장 추운 밤을 버티게 해주었다고요. 마을 광장에는 이제 눈 대신 조그만 풀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미하일 장로는 이번 주말에 마을 축제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끔찍했던 겨울을 이겨낸 것을 축하하고 우리를 도와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거였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열렬히 환영했어요. 오랜만에 즐거운 행사를 기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호품과 함께 들어온 한국 단체의 정보를 찾아봤어요. 감사 편지를 보내고 싶었거든요. 구호품 상자에서 발신처와 연락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국제구호협회라는 단체였어요. 메일 주소도 적혀 있었죠. 마을 사람들의 사진과 함께 감사 편지를 써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프리마가 어떻게 우리 마을을 구했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국제구호협회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며 추가로 프리마와 한국 식품들을 보내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축제 당일 마을 광장은 활기로 가득 찼어요. 테이블마다 음식이 놓였고 마을 악단은 오랜만에 악기를 꺼내 연주했습니다. 모두가 웃고 춤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미하일 장로는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어려운 겨울을 함께 이겨낸 마을 사람들의 용기와 단결력을 칭찬했죠.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미리 준비해둔 작은 깜짝 선물을 꺼냈어요. 한국에서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직접 만든 작은 태극기였습니다. 프리마의 고향인 한국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싶었거든요. 태극기를 들고 약국 앞에 서니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제가 설명했죠. 이 작은 나라에서 온 하얀 가루가 어떻게 우리 마을을 구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인연을 기억하자고요. 미하일 장로는 제안했어요. 약국 앞에 태극기를 영구적으로 개양하자고요. 프리마의 나라를 기억하고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우리의 겨울을 상징하는 의미로 말이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날 오후 약국 앞에 작은 깃대를 세우고 태극기를 올렸어요.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리아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어요. 하얀 가루 요정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작은 연극이었죠. 아이들은 프리마가 어떻게 마을을 구했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왔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순진한 아이들의 연기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어요. 한국의 프리마가 아니었다면 겨울을 어떻게 보냈을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한국에 또 다른 좋은 물품이 있다면 꼭 소개해주세요.